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은 미국을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시대, 미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또 중국 미국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등 포괄적으로 말씀 좀 나누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의 사회 미래 이런 것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의회 선거 사태,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 방위군의 경계 속에서 어쨌든 취임식이 치러졌고,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을 주제로 특집 대담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미국 국내 정치 현황, 그리고 전망, 또 미국의 대정책, 대정책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북미 관계겠죠. 그리고 중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트럼프 탄핵 문제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임기가 끝났는데 또 탄핵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임기 중에는 하원의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게 상원으로 이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기가 끝났는데도 탄핵이 가능한가? 미국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가결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탄핵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번 죄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후대도 있고 사학가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당대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 같은 의회에서 두 번째 탄핵당했습니다. 1년 사이에 2번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은 어지간한 큰 죄가 아니면 안 당합니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가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후진국도 그런 후진국은 이제 없습니다. 옛날 후진국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랬죠. 대통령 한 몇 년 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건 전부 다 자기가 안 된 그 주에서 투표는 다 무효라 이래. 그 무효라 그런 거를 16군데나 법원에서 그걸 검토 다 해가지고 기각이 다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거진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가 대통령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는 대통령직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도 굉장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미국을 요새 가만 보면 거짓말이 판을 쳐요.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변호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변호사들은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 죽인 그게 훌륭한 변호사거든. 비상식적인 걸 정동성이 있게 이렇게 해석하고 만드는 것이 변호사들 그 짓을 하거든. 그래도 이번에는 하도 이게 어불성설이라서 자기가 임명한 5명의 변호사가 다 사표냈습니다. 그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탄핵 재판할 때 다 사표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들 또 5명을 뽑았는데 그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민주주의를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와서 50여 년 동안 살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8년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못하게 하면 독재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력도 분산을 시켰죠.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분산을 시켜놓았지. 그러고 국가 권력도 연방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따로 있고 지방 50개 있는 지방 주 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또 따로 있고 그래 권력이 분산이 돼 있거든.
그럼 미국에서는 도저히 독재자가 나타날 수 없게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대통령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들었어요. 투표는 일로 가는데 개표는 또 다른 거다. 뭐 그런 선거 부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표가 잘못됐다. 투표 용지가 가짜가 뭐 수십만 개 나타났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안 논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백만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선진국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뽑게 되는 조 바이든을 완전히 합리성이 없는 대통령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릇대로 잘된 선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생각도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를 이 깡패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도 죽고 5명이나 죽고 그랬어요. 미국 의회를. 그 유일한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종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둘째 탄핵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트럼프가 최근에 한 거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선거도 또 헌법도 상권 분립도 이것도 다 무시되는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조 바이든은 이걸 다시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장기적으로 사느냐, 이 상태에서 죽느냐 하는 게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통령 자리를 뺏어버리는 것이 탄핵이라는 의미인데, 대통령 옷 벗어난 사람을 어떻게 또 그걸 그러니까 이런 그런 행동은 우리가 대통령 아니라 뭐라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급박한 게 미국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올 여름까지 3억 전체에 대한 접종을 마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는 물론 트럼프의 잘못도 있지만 미국의 이 제도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연방 정부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각각 자기들 돈벌이도 해야지, 자기들이 또 다른 주보다 잘했다고 경쟁을 해야지, 중앙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해가 중앙정부에서 돈도 많이 받아내야지, 이런 잡음이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것이지 조 바이든이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지금 바이러스 그걸 하는 백신, 그걸 접촉시키는 그걸 수를 많이 한다. 그걸 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망자, 감염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70%, 국민의 80% 접종을 시키면은 대거로 내려갈 거다. 뭐 이런 희망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또 백신 종류가 다른 데서 좀 또 나타나고
그러면 또 백신을 개조해야 되고 인류가 이번에 이 문제를 옳게 해결 못하면 가장 미시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바이러스 대응을 국가 단위로 지휘 통솔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그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 정부가 다 연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연방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연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정력이 낭비가 그러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미국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많이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미국이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다시 정립을 하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좀 더 올바른 민주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 또 다르지요. 이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도 좋지만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강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론적인 또 정치적인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앞으로 날 길을 미국이 나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주 고질적이고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문제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더욱 더 이제 더 불거져 있고 뭐 역대 정권마다 그런 게 없었던 게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인상 깊었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트럼프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더 확산되고 부각되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기조, 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뭐 이런 청사진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문제는 미국 그 사회 전체의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개인마다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에서 기본부터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인종차별은 아주 원색적인 그런 인종차별입니다.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흑인 남자아이들은 해만 지면 밤에 어두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흑인 얼굴 가지고 밤에 나가면은 어디에서 총이 어디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한마디 꼭 엮고 싶은 거는 무기입니다. 미국은 누구나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무기 장사꾼하고 연결이 되는 군산 복합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총기 회사가 미국의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NRA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영향력을 해가지고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수정된 헌법 2조에 나오는데 어멘드먼트 넘버 2에 나오는데 그거 넘버 2 이게 나올 때는 동네 보안관들이 손도 모자라고 무기도 없고 이래서 국민들이 우선 급하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지켜라. 이걸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관도 있지, 군대도 있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이 그걸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복합체 이권 때문에 본질적인 국가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 혼자만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아무나 가서 총을 그것도 사람 죽이기 위한 전쟁에서는 총을 그렇게 마음대로 구입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조 바이든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그 압력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선거에 떨어져도 그거 하나만 고쳐도
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종차별 문제가 이제 문화 문제고, 예전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민사상, 뭐 어떤 종교적 관념,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런 이제 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문제랑 결합해가지고. 미국은 종교성이 좀, 그것도 기독교, 바이든은 캐톨릭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죄가 많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고 그 선민 사상에 악마화시키는 또 그러한 게 있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노예 제도를 다 정당화시키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교도들이 이걸 이제 노예 제도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권력을 정당화시키냐. 백인이라는 명목 가지고는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신학이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이 돼가지고 악마화시키. 적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적이 나타나면 금방 악마화시킵니다. 그래야 죽이지. 그래서 북한도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악마화 됐습니다. 그건 또 대한민국 앞장선 기독교에서, 대한민국도 지도체제를 쭉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랬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택해졌고 너는 안 택해졌고, 공산주의는 다 죽여야 돼요. 멜개인은 다 죽여야 돼요. 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 정치 사회에 합리화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정치 분야로 좀 들어가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양당의 대결. 대외 정책에서 보통 이제 협력하는 관계를 좀 많이 보였다면, 대북 정책이든 대중국 정책이든 하여튼 뭐 미국의 전쟁 정책을 주로 이제 양당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게 대결이 의회 점령 사태로까지 발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극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전까지 언급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바이든 시대에 이게 더 완화될 것이냐, 더 강화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완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 전쟁 때 남은 노예 제도를 붙들어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북은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싸움에서 남이 졌지요. 남이 졌지만은 그 남쪽에서는 백인 우선주의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게 강한 남쪽에 와서 50년이나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도 인종주의가 흑인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강하게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흑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흑인에 비슷한 백인은 아니니까 인종차별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이 인종차별을 그냥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게 일어난 것이 1960년대에 케네디가 암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린던 B. 존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월남 전쟁이 한참 있을 때입니다. 월남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이 1968년에 재출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4년에 예컨대 시빌 라이트, 인권법을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걸 1960년 중반에 또 60년 후반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68년에 그분이 저격되었으니까 1960년에 이 흑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권이나 자기들 생존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1960년에 그 올라가면서 이
흑인들이나 또 Great Society, 그래서 부유하게 만들자. 린던 B. 존슨이 그렇게 일정한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미국이 공업화가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말 70년에 들어와서는 공업화가 끝나고 초산업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공업하는 생산에 종업하는 사람이 중산층을 이루는 게 공업사회인데 그게 지나버리고 생산하는 사람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이 그 서비스 하는데 은행을 한다든가 변호사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이런 게 중요하지 이제 그러한 변화가 1970년 80년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크게 또 변하는 거는 소위 도시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미국에는 서버이라고 그러는데 도시 외곽에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중상층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좋고 또 자동차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길도 많이 닦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은 거진 100%가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전부 다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뭐 회사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외곽에 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스스로 보면 상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도덕성은 흑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도시 한복판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흑인과 또 외국인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같은 데 선거 투표하는 거 보면은 조 바이든 찍은 사람들이 서버브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사는 공부를 많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조 바이든입니다. 그러고 시골에 공부를 좀 못하고 또 도시도 아주 복판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공화당을 찍고 그랬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점점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양극화에서 이제는 이념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적인 양극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 이 양극화를 없애야 되겠는데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양극화가. 그러니까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는 교육도 하고 종교적인 요소,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 이 시빌 소사이티 이런 그 국가 아닌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해주면은 그래도 먹을 게 생기고 국가가 안 해주면은 굶먹고 또 집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생활을 보면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때 다시 돌아가자. We are back. 그 선진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미국이 잘 안 되면은 그 여파가 또 인류한테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뭐랄까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에서 차별 차이가 결국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점점 갈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공화당 그 당 하나도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트럼프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옛날에 보수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당 안에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념적으로나 많이 갈려져 있죠. 민주당은 공화당에서 사회주의자고 할 만큼 국가의 권력을 효용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회가 정당뿐만 아니라
또 정당 안에서도 가치관에 의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은 해결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평등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번에도 보면 수십억 불을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니까 뭐 좋아하거든. 그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그렇게 사탕 발린 거를 미겨가지고 표나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미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 아주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국이 잘 못할 거를 대한민국에서 해가지고 미국한테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생각해가지고 미국한테 좀 가르쳐 주고, 이 바이든 정부가 코퍼레이션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퍼레이션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보조를 맞춰서 미국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 봅시다. 전 세계가 미국을 교육하자 이런 주제로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의 정치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대립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공화당 내에서의 또 분화 이런 것까지 얘기하셔가지고 미국 정치가 좀 뭐랄까요, 좀 분화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됐고요. 그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을 뭐 그동안 말씀하시면서 쭉 많이 해오셨는데 미국이 이제 본질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의 집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추락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갈지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 미국 사회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사회 발전, 정치 발전을 설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림 옛날에 그려놓은 거 그것만 지금 자꾸 쳐다보고 따라가거든요. 옛날에 뭐 수백 년도 넘은 헌법책 그것도 들고 보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즉 요새는 뭐 그래도 앞으로는 원자 폭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이버 테크놀로지, 사이버 웨펀스, 사이버 무기가 또 더 두렵습니다. 인류가. 그러나 그 사이버는 많은 국가가 아니라도 테러 집단에서 그런 해방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계의 정신 문화를 개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학도 만들고 무슨 산 위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내려다보고 즐기는 그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입장인데 그걸 살려가지고 이제는 미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봐라. 전 세계를 보면은 다양한 종교도 있고 다양한 의식 문화, 도덕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내 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 같은데요. 그 관료 인선 문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뭐 국방장관 누가 될 거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계 관료 인선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부서 여기에 이제 인선된 한국계 인사로 최근에 뭐 정박 한국명으로는 박정현 씨, 이 사람이 이제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북미 실무협상에 관여했던 한국계 외교관 성김, 주한 이제 대사도 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부시 행정부 마지막에 그 영변 냉각탑 폭파 현장에 갔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한국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다.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내한테 강의 들은 학생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등용이 된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이나 적어도 국무차관이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차관 부차관 이래 가지고는 아무 말을 백악관에 하든가 그 국무장관한테도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난 한국 사람이라 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표를 안 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문제가 나오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한국의 태극기 부대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청와대 정책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도 또 봐야 되고 또 북한이 어떻게 되기를 이 사람들은 희망하고 또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발표되고 나서 그걸 알려고 아무리 봐도 뭐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나 글을 쓴 게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도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국무장관이나 National Security Advisor 이런 사람들, 설리반 이런 사람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어떤 거냐 그걸 알아요. 제가 며칠 동안 알려고 들여다봐도 별로 직접 얘기한 것도 없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사람들은 별로 큰 역할을 못할 것 같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참고될 말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야, 한국계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도움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막 기사를 쓰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뭐 빅터 차든 뭐 성김이든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적극 추종해 오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전체가 흐름이 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쭉 흐름이었죠. 그래 놓으니까 그 관료 체제에서 생존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 분들이 평양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욱더 보수적인 경향이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여기서 잠깐 이제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미국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 지금 뭐 박정현이라고 하는 이 임명된 관료도 브루킹스 연구소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 연구원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구소 연구원들의 이 주장과 입장들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인용 보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했던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뭐 이런 연구소들이 미국의 대정책, 한반도 정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요 예.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 연구소 자체들을 미국에서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싱크탱크. 싱크탱크의 역할이 미국 정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파운데이션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앞장서가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지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저하고는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을 보는 것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찾아 그렇게 냈어요.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은 상당히 개방된 곳입니다. 또 연구원도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구 업적도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입니다. 그래 이 부차관보된 정박이라는 사람이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있다가 왔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인스티튜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좀 습득했었으면은 잘할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글 쓴 거 이런 걸 뭐 말한 걸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쪽으로 갈 거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김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도 그렇고 블링커도 그 사람이 머리나 썩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아직 나타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우방인 남쪽하고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하자. 그리고 미국의 이 띵크탱크, 대한민국도 띵크탱크가 좀 나타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재단 같은 거 거기에 보면 뭐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재단이 많겠지요. 그 재단이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는 권위 있는 논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띵크탱크를 우리가 개발시키지 않으면은 외교 정책 말할 것도 국내 정책도 아주 수준 높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띵크탱크에서 유능한 학자들을 발견하고 그게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 국무장관, 국방장관 요 두 사람이 언론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앞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관련 있는 정책을 내놓을 사람들이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더구나 국방장관 그 사람은 전혀 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오히려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들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국무장관은 공부는 제대로 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경험도 조 바이든 밑에 가가지고 몇 년 있었고 조 바이든 부통령 때 그래서 조 바이든도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40몇 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국무장관 등록한 거 보면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 힐러리 클린턴 여담에 의하면은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이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100년에 한 사람 나타나면 다행이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두고 봅시다. 우리 한반도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면 머리가 썩 좋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든 대외 정책 관련해서 나오면 그걸 주제로 더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대외 정책 넘어가겠습니다. 대외 정책 분야로 우선은 이제 중국 문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더욱 강화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고요.
미국의 패권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것도 이제 계속 바이든 정부의 전략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취임하기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점, 다른 점, 이게 뭘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중국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협력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거든요. 저는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차이점과 뭐 같은 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은 차이가 뭐 많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는 주로 이 무기까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정책도 중국을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뭐 그런데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을 악마화시키는데 앞장설 사람이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중국과 과거 소련의 차이를 철저하게 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의회에 있을 때부터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다루기가 어렵고 설득시키기도 어렵지만은 러시아처럼 간단하게 뭐 군사 대결이나 경제적인 힘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 하는 것을 그런 중국을 보는 견해가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중국 자체가 과거의 소련과는 형격하게 차이가 있는 국가의 목적이나 국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볼 때, 안보의 시각에서 봅니다. 안보의 시각. 트럼프는 더구나 국무장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듣고 보면은 평화의 시각을 도입한 것 같아요. 안보가 아니고 평화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거고 또 조정 조율하는 거고 안보는 주로 군사와 경제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중미 관계가 지금 중국과 관계는 냉전 때 미소처럼 그러한 냉전 체제의 양분화, 양극화, 또 양극 세력이 서로 팽창하면서 군사적으로 대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바이든도 원하지 않지만 중국도 더더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그 경제는 둘이 밀접한 관계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경제를 무시 못하는 그러한 그 국가 정책을 그 밑에 저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두 나라가 협력 내지 코디네이션 조정하면서 건설적으로 앞으로 문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군사적인 대결, 경제적인 경쟁보다도 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때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반중국 선봉에 섰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이념적인 그 공격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뭐 공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카시즘적인 관점으로 중국을 공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은 좀 없어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을 레드 차이나다, 뭐 공산주의다 이런 거는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국익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 국익에 위해서 하자.
그 서로 보완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점은 협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하자, 투쟁을 하자, 그건 없습니다. 바이든한테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바이든의 대북 정책도 우리가 대략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 시절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한미동맹의 린치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거기에 한국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그 압력, 동참을 요구하는 이 요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또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대미도 그렇고 대태평양 그걸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초점을 남북 관계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 생사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서로 총을 맞대고 있고 서로 체제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고, 요새 그 8차 당대회 보니까 대한민국과 조선 그 사이에 차이라는 거는 완전히 극과 극 차이 아닙니까? 각각 다르게 발전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거기에 따라서 대미국 정책도 나와야, 대중국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초점을 그렇게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지금 요즘에 가장 가까운 한반도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 공동 성명을 준비를 하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첫 시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시기, 그리고 8차 당대가 시작되는 첫 해, 이런 시기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신년기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한미 간의 문제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거부를 하는 입장을 밝혔고, 강행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결정적으로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군산복합체에서 많은 돈을 벌이게 되고, 또 계속해서 새로 개발된 무기를 전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판매도 시장도 넓어지고, 그건 뭐 틀림없이 그렇죠. 군사훈련 목적이 어디 있냐?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내세워야지. 금방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작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런데 그건 북을 주적을 우리가 미국과 같이 파괴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국민에 대한 그 의무랄까, 도덕적인 입장을 완전히 국제사회에 전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반공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반공사상, 더구나 중국에 대해서 반공사상이 강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반공사상을 위해서 국력을
그 낭비 소비하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일단 방공사상은 철저하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해타산을 해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안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고 군사적으로는 좀 어렵게 돼도 군산복합체에서 돈을 벌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중국의 상대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과 대결하고 누구하고 군사적인 대결하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두고 봅시다. 피할 거예요. 그러면 또 손뼉도 같이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미 군사적인 대결이나 경제적인 경쟁도 어떤 한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대북 정책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팀에서 공약으로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북미 대화 관련해서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 방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북미 공동성명, 트럼프가 체결했던 북미 공동성명과 북미 간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북미 공동 합의 이거는 바텀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상끼리 만들었으니까 탑다운이죠. 그건 이미 그런데 앞으로는 바텀업으로 한다. 그게 과거 냉전 때도 쭉 그랬고 일반적으로 외교에서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실무자들이 무슨 차관보나 무슨 advisor나 비공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대화를 다 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외교 정책의 수행의 모습이지요. 그걸 다시 하겠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만나가 사진 찍고 했는데 그런 건 잘못됐다. 그 얘기지. 그 바텀업이라고 해서 무슨 여론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보통 뭐 학교에서 지성인들이 하는 걸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낮으면서 전문성이 있는 커미티 분과위원회나 자간부 그 방에서 자간부가 아니라도 자간부실에서 나와서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CIA에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북도 당원들이 나올 겁니다. 당원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올 거고 우리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북한 문제나 미국 문제나 통일 문제나 이런 걸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이제는 바이든의 생각에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평양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어떤 회의를 하면 회의를 주제가 뭐다. 그러면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 북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하고 해가지고 소위 트랙 투어라는 컨퍼런스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걸 우리가 목적을 해서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외교도 탑다운 바텀업이라 그러지 말고 political figure나 아니면 expertise가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
그렇게 양분시키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 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것이 소위 바텀업이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탑다운이든 바텀업 관계없이 현재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 이제 뭐 북미 관계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이 전체적인 외교 정책을 보면은 구라파를 중심으로 한 옛날 후방들하고는 관계를 개선을 시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좀 더 희망을 가지는 면은 뭐냐면은 동구, 헝가리, 왜냐하면 동구라는 게 독일의 그 나치들의 희생이 주로 됐지 않습니까? 폴란드, 알바니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사까지 또 집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유태하고는 좋은 관계고 그리고 옛날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하고 그 관계를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행정부가 그런데 그게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자기 우방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내지는 정치적인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게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정책과 김정은 지금 정책이 동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논할 거나 협력할 거나 그런 요소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에서 뭐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또 직접적인 한미 관계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군사 문제, 뭐 군사 훈련 문제, 전작권 문제 좀 다뤘는데요. 자세 문제, 한국 정부 자세 문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동맹 복원의 기치를 들고 대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언론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대외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바이든은 동맹 강화를 앞세워서 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다 미국 우선주의다.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 강화를 추진했던 게 일관적인 대외 정책이었던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식과 품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와 정치권, 언론 이런 데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배려하면서 이게 풀어갈 것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 관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과 태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건 조금 원거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더구나 북한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토도 있고 유럽도 지금 전부 다 결속을 더 시켜가지고 미국을 앞장 세워서 여기에 이제 동맹을 더 결속시키자. 지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 동맹에는 적이 없습니다. 주적이 소련이 없어져 버리고 그 적이 지금 중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유럽 각 나라들과 경제관계, 정치관계, 문화관계를 지금까지 쭉 해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럽의 민주주의, 미국의 우방들은 적이 없어졌습니다. 나토가 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나토가
이제 서로 협력하고 할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주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북미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걸 한국 외교하고도 직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을 주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바탕 위에서 미국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안보적인 문제, 미군 철수나 또 미군의 연합 훈련 같은 거 이것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전제 위에서 하면은 그러면은 북핵 그런 것도 우리 다 하겠다. 북쪽에도 하겠고. 그런데 주적이라는 개념은 다시 하자. 이렇게 우리가 대미 관계에서 지금 시급하게 토론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대미 정책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 정책, 한국의 한미 관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확인된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그런 외교 정책적인 또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도 하고 존중하자 트럼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 관계가 관계인 만큼 비공식적인 접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이고 결론을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 잘 나타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낮은 단계에서만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서 온 마코에서 활약하는 안보 담당 보좌관 이런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4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팅크탱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는 올해 집권 마지막 해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제 1년 남짓 남았고,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또 북에서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이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늘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대적 변화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올해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이 좀 중요하게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하나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남은 정부가 모든 힘을 경제화가 하면은 많은 것이 불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을 반드시 중국과 미국과 우리 남과 북이 사자 그 뭐 육자 이렇게 일본 역할 필요 없어요. 러시아 역할 필요 없습니다. 사자 현실적으로 봐서 사자 당국들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납니다. 요담 정권에 그 평화조약만 사자 서로
불가침하는 사자 평화조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게. 그게 각각 국익에 좋다. 중국도 국익에, 미국도 국익에, 북도 국익에, 우리도 국익에. 요걸 조목조목 연구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미국도 설득시키고 중국도 설득시키고 북한과도 대화를 나누어서 이게 북한도 그것만 하면 핵무기 포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또 과격한 우익계의 정치가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조선반도, 극동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면 평화조약 해야지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 네 나라가 평화조약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지고 외교 정책에 지금 제일 중요한 전술 전략으로 만드는 것이 옳고 그 가능성은 국제적으로 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마지막 제안으로 이걸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원이 민주당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되면은 다 됩니다. 남쪽에서 모르지요. 평화조약, 북하고 평화조약 만드는 거. 그걸 하자마자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 속 넣어야 됩니다. 미국 예를 들면 민주당 상원 하원에서 다수당인데 거기에서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이건 상원에서 조약을 인준만 하면 된다고. 상원이 지금 50명인데 타이 될 때는 동점이 나올 때는 부통령이 그걸 깨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당이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국회까지 자기가 잡았는데 이걸 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우리 촛불혁명 해가지고 정권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국회도 3분의 1을 줬는데 대한민국도 무슨 미국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하면은 국가의 그걸 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문 대통령이 하지. 북한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중국도 그냥 따라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우선은 국회에서 그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거를 비준하는 것부터 하면 분위기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지금 합의한 거 그거 이미 합의했으니까 밀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평화조약이라는 거는 이 네 나라가 한복에 하자. 그 네 나라 수반이 만나도 좋아요. 남쪽에서 호스트를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4개국 대표들이 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그 14선언에 그런 항목 있지 않습니까? 삼자 또는 사자가 한반도 지역에 모여가지고 종전을 선언한 문제를 협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구상이 좀 떠오르고 있네요.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 그때보다는 더 중요하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4개국이 세계 이 중에 세 나라가 핵국가 아닙니까? 중국, 미국, 북. 이렇게 되면은 세계 비핵화, 그게 조 바이든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세계 비핵화. 세계 비핵화를 하는데 노스 코리아가 인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조 바이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 북한을 동반자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겠냐. 필요할 거예요. 경쟁자나 그런 게 아니고 동반자로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동반자로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정부에서 좀 만들면 좋겠어요.
장시간 이렇게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2월, 3월 가면서 뭐 한미합동 군사 훈련 문제도 굉장히 좀 부각될 거고 긴장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대외 정책이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구체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바이든 시대 미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